네, 오늘 읽을 부분은요, 이제 147페이지, 당신의 미래에 관한 진실 파트에 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 나는 지금하고 다르고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현실을 고군분투하면서 충실히 살아났을 때 미래는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코리 여사의 스토리를 가지고 읽어봤죠, 어제? 자, 오늘은 그럼 진실 첫 번째,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첫 번째 이야기 읽을 건데요.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일지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늘은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다 알죠? 우리 좀그 윤리 시간인가요? 도덕 시간인가요? 과목을 모르겠네. 학교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여하튼 철학자를 배우는 그 시간에 많이 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성공적으로 탐구하려면 사물의 본질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믿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플라톤의 가장 위대한 저서 중에 하나인 파이돈 그리고 영혼론에서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에 관한 탐구, 그 사물의 원인, 즉 왜 존재하게 되었으며 왜 사라지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뭐가요? 자연에 대한 탐구는 존재의 이유를 찾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뭐, 좀 어려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읽어봐야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4대 원인론으로 알려진 이론을 구축했다. 그 4대 원인론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활용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을 설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네 개의 원인 가운데 네 번째로 알려진 목적 원인. 이것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말로 막 목적 원인 뭐 인간의 원인 뭐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원인이라는 것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했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 원인은 목적론을 근거로 하는데요. 그 목적론을 의미하는 텔레올로지의 어근은 텔로스라는 말이 사물의 목적 또는 원인이라는 걸 뜻한대요. 그리고 이 목적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나 미래지향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걷기, 체중 감량, 병원 진료, 좋은 식습관은 무슨 목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강. 내가 건강해야겠어? 라고 하면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 밑에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원인을 사용해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차이를 설명했대요. 동물은 반사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죠. 그냥 배가 고프면 몰고 무서우면 짖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행동은 환경과 자극의 직접적인 결과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원하는 목적과 결과에 따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데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슬픈데 안 울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내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은 모두 의도적이며 행동에는 전부 원인과 목적의 추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상상하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면 행동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모든 목표가 행동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목표,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그 상상된 것 때문에 현재의 내가 뭔가 우르르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미래의 나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모든 지능적인 행동은 목표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서 집이 우연히 건축되는 집 나와라 뚝딱 얘는 도깨비나 하는 일이죠. 한번 보셨어요? 도깨비가 집 나와라 뚝딱 하는 거 못 봤죠? 집은 목적이 있이 건축되는 거고
설계도가 있어야 할 거고, 설계도에 따른 필요한 공정이나 제도를 구해야 할 거고, 더불어 이 집의 목적이 대가족을 위한 건지, 핵가족을 위한 건지, 그룹홈을 위한 건지, 홈오피스를 원한 건지에 따라서 전부 설계도도 달라지고 원료 재료도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그 밑에 쭉 읽어볼게요. 망치로 나무를 아무렇게나 두들겨서 집이 생기길 바라는가? 아니면 계획적인 설계의 근거에 집을 짓겠는가? 어떤 집이 잘 지어진 집이겠어요? 나중에 집이죠. 뭔가 계획적인 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 잘 지어진 집이겠죠. 그다음에 롤렉스 시계는 우연히 만들었을까요? 독창적으로 창작할 것인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업체를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우연히 책을 쓰는가? 우연히 자전거를 타는가? 목적을 갖고 배워서 타는가? 그냥 당연히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니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일어나는 거겠죠.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비의 말을 빌리면 정신적 창조가 물리적 창조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신적 창조라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죠. 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상상했고, 그 실행하면 현실이 되는 거죠. 보면은 우리 왜 영화를 보면 몇 년 후에 그게 현실이 되는 거 느끼시나요? 우리 하늘 위를 나르는 택시는 언제부터 봤더라요? 한 20년 전부터 보지 않았어요? 그때 봤을 때 우주 공상과학이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이제 곧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죠? 먼저 상상하면 후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정신적 창조가 먼저 일어난다는 이야기하고, 자, 그 밑에도 쭉 읽어봅니다. 누군가의 열망이 없었다면 로켓을 제작해서 달까지 가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간의 모든 창조품은 지능적인 설계의 결과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 우리가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도 그렇다. 심지어 이 책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구상을 생각하고 글을 썼다. 이 책은 내 머릿속에서 구상한 모습과 일치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과정도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노력했고 그 구조를 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에 보면은 이 책의 아이디어와 구조는 체계적이지 않았던 생각과 인용문, 연구 결과, 사례들을 의식적으로 정리해서 구성한 결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은 왜 내가 동의를 하냐면은 내가 하고 있었던 생각이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책을 읽으면 와 이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 뭐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잘 정리했으면 똑똑하다고 여기죠. 근데 이제 왜냐면 내가 영 모르는 이야기를 영 모르게 정리하면 영 모르는 이야기가 되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국 뭔가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막 한다는 거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 있는 것들을 딱 정리해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발명품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나 너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걸 탁 포착해서 의도를 가지고 딱 만들죠. 그래서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흩어져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체계화해가지고 이 책이 만들어진 것처럼 창의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그 밑에 줄에 얘기를 하냐면은 정리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체계화하고 분류할 때 창의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막 지나가면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시간만 지나가고 나이만 먹었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라도 나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하고 내가 삶을 한 번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하면 가장 가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하나의 단어로 모여가지고, 나는 이걸 원하는 사람이고, 난 이걸 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여행은 참 기쁜 일이다. 그러나 내 내면 속으로 여행은 그보다 더 기쁘다고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자꾸자꾸 나의 정리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들을 들여다보고 의식해서 분류해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은,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뭐 식탁도 무에서 유로 생기지 않고 여러 구조물과 어, 그 조립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서 그 밑에 창의성이라고 불려주는 그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창의성은
지능적인 설계를 통해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아까 했던 말들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렐프 월도 에머슨은 약한 사람은 운을 믿고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고도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스로 물어봐야 될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삶이 우연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삶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동과 상황이 우연의 결과라고 믿는가? 아니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행동과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죠? 뭐지? 최근에 이 질문을 아내에게 해봤대요. 아내가 쓴 야구 모자를 가리키면서 그 모자를 쓴 건 의도적인 결정이야? 아니면 우연히 쓴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응? 아무 생각 없이 쓴 건데? 집 청소를 하다가 모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흐르지 않게 하려고 쓴 거야.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저자가, 그런데 모자가 당신 머리 위로 그냥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당신이 쓴 거지.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모자를 집어서 머리에 써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응, 내가 집었었지. 그런데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거의 자동적인 행동이었어. 그래. 하지만 모자를 쓰기 싫었는데도 모자를 썼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집어들었는데 모자를 쓰기 싫었다면 그냥 들어서 걸어놨겠죠? 이제 모자를 썼던 것은 이 사람의 의도가 있었죠. 모자를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써야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소하고 무의식적일지라도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밑에 이제 억만장자 피터 틸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삶이 대부분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이 책을 왜 읽는가?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보고 달리 생각하고 누군가는 이 일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주체인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발생되는 모든 우연적인 사건도 재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삶은 우연의 연속이라는 말도 많지만 그 우연의 연속을 체크하고 받아들인 내가 어떤 애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밑에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명확한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명확한 미래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그 미래를 미리 조사해보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한다면 미래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것이다. 맞는 얘기죠? 자, 틸은 미래를 대하는 불명확한 태도와 명확한 태도가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밑에도 쭉 읽어볼게요.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 아무렇게 하는 태도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역기능이 일어난대요. 불명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본질보다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미래가 불명확하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짜 맞춘대요. 그냥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목표 없이 눈앞에 떨어진 것만 따다다닥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소한 일들이 집착한다는 이야기일 테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지닌 사람은 확고한 신념을 중시하죠. 우리 뭐 그래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하면 신념의 힘, 신념의 마력 이런 책들도 나왔겠어요. 확고한 신념을 중시한다. 그저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추구하며 그거를 다재다능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결정해서 집중한다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내가 모두 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벌어지는 일을 다 감당하며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은 계속 희생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분주해 이것저것 다 도와준다고. 그러나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 하나를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데 남 시선, 남 생각들만 계속 하다가 나를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허망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의 중심을 잡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집중하는 시간을 쫙 보냈을 때 미래의 나는 먼저 얘기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나보다 훨씬 다른
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루에 시간 얼마를 써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10년 동안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돼서 다른 내가 나오는 거죠. 어떤 스포츠를 하나를 배워도 피아노를 하나를 배워도 언어를 하나 배워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 누구죠? 워렌 버핏의 운전사였나요?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부자가의 운전수가 계속 운전해 주다가 그 물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고. 그래서 그 부자인 사람이 그 운전수에게 말했대죠. 그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거를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를 잡아서 그것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나 명확한 태도는 진짜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얘기 같아요. 자, 요즘 유행하는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로 부추기게 있대.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맞물려 철저한 계획이나 목표 설정을 피하는 경향이 생긴대요. 삶의 결과를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으니 목표를 없애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뭐 비슷한 얘기라서 넘어가고 153페이지 메뉴에 보게 되면 제임스 클리어의 주장을 생각해 보자. 그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우리 읽었죠? 저 어터믹 해빗인가 뭐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목표를 세우는 일을 잊어야 된다고 주장했대요. 그리고 진정으로 장기적인 사고는 목표가 없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근데 저 각 그 세상에 보면 여러 작가들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을 쓰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그는 목표가 동력임을 결국에는 인정하고 만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에서 작은 일들을 하는데 아무 작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결국 그 사람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주 작은 일들에 열심히 했을 때 그 습관이 이미 뭐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위대함의 학교라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루이스 하우스가 클리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상생활에서 타협할 수 없는 습관 5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 질문에 클리어는 그야 당연히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죠. 라고 대답했죠. 아까 장기적인 목표는 필요 없는 생각이라고 했는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야 당연히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습관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목표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 더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려면 시스템화하고 그 시스템처럼 습관적인 행동을 착착착착착 한다는 이야기죠. 결국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보니까. 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달라지겠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의도적이 없고 무목적적인 행동을 계속하면은 그러면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없는 결과를 상상하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멀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에 따른 의도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 의도적인 행동을 매일 작지만 꾸준히 누적해 내게 되면 그 아주 작은 그 행동의 변화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존의 절차만 반복해서 수행한다면 그 절차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절대 알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얘기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지만 오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오늘의 행동은 결국 요 앞에 왔을 때는 아주 작은 습관의 연속으로 착착착착착 가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이제 몰입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몰입은 누가 봐도 절차에 완벽하게 몰두하는 현상이다. 그런 몰입도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림에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지향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명확한 목표만이 우리의 행동에 방향성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54페이지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구체적인 목표 없이 몰입한다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건 집중인데요. 의도가 없는 몰입이 혹시 가능하세요? 몰입이라는 걸 한번 해봤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몰입을 하게 되나요? 음, 그죠? 구체적인, 막 예를 들어 TV에
넋을 놓고 봤어. 몰입했어. 그거는 뭐에 대한 목표였을까요? 아, 이 시간을 잘 때우겠다는 목표.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는 거야. 오락을 하겠다 이런 것도 다 목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목표가 있어야지만 몰입이 되는 거고, 몰입의 힘 같은 책을 보면 몰입을 했을 때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여기 있잖아요. 자, 하루의 목표가 전혀 없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무의미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몰입을 연구하는 학자 스티븐 코틸러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구체적인 목표가 몰입의 방아쇠를 당기는 수단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건지 알아야지만 계속 주의를 집중할 수 있어서 몰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5페이지에 보면 큰 목표를 작은 과정으로 쪼갤 때 몰입이 가장 잘 되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큰 목표를 작은 과정으로 나눌 때. 우리 뭐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역산 스케줄링. 우리가 그 세븐에잇이 아니죠. 그 석세스코어 가게 되면은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내 목표를 구체적으로 딱 띄워놓고 그러면 저기 멀리 1년 후에 목표, 5년 후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막연하게 딱 쓰면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오늘 무슨 행동을 할지. 그런데 그 목표를 가지고 거꾸로 과정을 탁탁탁탁탁탁 찍으면 오늘 행동할 것이 결정되고 내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엄청난 목표를 가져갈 시작과 단초고 아주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기고 하고자 하는 몰입의 욕구가 생긴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잘게 쪼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승이 목표죠. 근데 우승의 목표를 맞추기보다는 매일 구체적인 플레이에 집중하고 그 우승에 매달리기보다는 코너킥 그리고 다음의 기회 그런 순간적인 그 상황을 착착착 찾았을 때 결국 결과를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공을 차는 데 집중하라는 거고 반복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면 우승이라는 걸 가게 된다는 축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작가라면 어떤가? 책 한 권을 탁 쓰려고 하면 뭐,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죠. 막 감도 안 오고, 막, 어우, 난 쓰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챕터 한 장, 사파 하나, 한 페이지, 한 문단을 목표로 삼으면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를 크게 두고 잘게 행동을 짜라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 이제 밑에 줄 봅니다. 또 인간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 모든 행동이 목표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플랭클에게 이 빅터 플랭클 얘기하는 거야. 플랭클에게 궁극적이고 영원한 진리였다. 플랭클은 영원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맨 앞에 얘기했었죠. 그 우리 수용소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언제 죽을지 눈빛을 보면 안다고. 그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때는 당장 죽을 눈빛을 갖고 있었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눈빛이 살아 있으면 살 수 있었고 이 빅터 플랭클은 자신이 뺏긴 원고를 쓰겠다는 그 목표로 눈에 빛을 내며 살아서 결국은 살아남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도 그 목표가 있었을 때는 살 수 있다는 그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말한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행동에 목표가 있고 하다못해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모자를 쓴 행동에도 목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어도 많은 목표는 환경과 상황에 좌우된다. 그리고 행동과 따라서 행동과 목표 생각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나 막 하고 있지 말고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죠? 생각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아까 그 우리 얘기하잖아요. 항상 어떤 세상을 봐도 선택적 주의라는 게 있고 무주의 맹시라는 게 있다는 단어 우리 배운 단어 기억나죠? 보고도 모르는 게 무지의 맹시. 다 보고 있는데 나만 못 봐. 무주의 맹시. 아무도 못 보는데 나만 봐. 선택적 주의.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삶에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도 못 듣겠고 보아도 못 본다라는 그런 말씀이 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내가 접해진 이런 것들도 내가 선택적 주의를 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음.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진실은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놔야 오늘의 잘게 쪼개진 현실을 잘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미래의 나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기를 요구하는 대목에서 많은 철학자들의 얘기와 여러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단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미래에 대한 진실 두 번째 거를 보면요.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래의 나를 예상해도 그냥 예상과 다르다는 그 현재의 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모습이 완성됐다고 착각하지만 누구나 미완성의 존재다.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현재의 모습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금방 바뀌어.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 모습은 진짜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내 감정마저도 금방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붙들고 있는 내가 미련한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이 감정 속에 내가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은 내가 생각만 바꾸면 그냥 먼지처럼 쭉 사라지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을 갖고 있었던 나는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그 감정을 붙들고 늘어지고 슬프네, 좋네, 이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은 진짜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를 한 저 상대자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한 비난의 말이나 어떤 말을 했다 마니. 그래도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잡아서 집착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해서 어,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 내가 얼마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158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길버트는 거의 20년 동안 미래의 나의 개념을 연구한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라는 책에서 그 사람들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길버트는 미래의 나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려고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0년 전을 생각해 보래. 현재 당신은 10년 전과 그대로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구였는지, 삶이 어땠는지, 무엇에 집중했는지 생각하면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 금방 깨닫는데요. 저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관심사 다르고요. 관점 다르고요. 가치관 다르고요. 환경 역시 바뀌었어요. 집중하는 일과 목표도 바뀌었어요. 10년 전에 중요했던 일이 이젠 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길버트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 사이의 차이점을 검토해 보게 난 다음에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당신은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럴 거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15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모든 연령대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변하게 될지 가소평가한다. 아, 제가 맨날 이 책 읽으면서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어디 좋은 문구에서 본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1년 뒤에 나는 과대평가하고 10년 후에 나는 과소평가한다잖아요.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네요. 별표 빡빡 쳐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변할지 너무 과소평가해서 오늘의 사소한 집중을 못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가치관이나 개성이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격도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뀌죠. 취미, 모든 사소한 것들 전부 다. 그리고 쭉쭉쭉 밑에 내려와서 18세의 청소년도 자신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바뀌었죠. 여러분 18세 생각 지금 하십니까? 18세에 목숨 걸고 좋아했었던 거 지금 아직도 좋아하시나요?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50세의 중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내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지금이 대부분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현재의 내가 진짜 나라고 믿는데 현재의 오늘의 내가 진짜 나라고 믿는 거야. 우리는 계속 변화 발전하는데 오늘의 나를 가다 놓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경력의 막다른 길 환상이라고 한대요. 어렵네. 경력의 막다른 길 환상. 이게 뭐라는 말이야? 이게 뭐냐면 과거와는 많이 변했지만 미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하고는 달라졌는데 미래는 안 달라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과거서부터 지금이 달라졌으면 지금서부터 미래는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지금이 미래의 나에게서는 과거니까. 근데 안 본 거는 안 믿는 거야. 보고 만져봐야지만 믿는 거야. 보고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흔한 믿음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내 모습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길버트의는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은 기억은 쉽고 상상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하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부자도 획기적인 발명가도 뭘 변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건희가 얘기했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뭐 미래 바뀐다 이런 얘기했고 삼성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가훈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삼성을 보세요. 야, 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사람들은 대부분 10년 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상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상력이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어떤 일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거까지 읽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또 미래의 나가 반화하기 위해서 오늘 뭐가 돼야 될지 얘기했죠. 미래의 나에 대해서 상상 못하고 목적이 없으니까 오늘의 변화를 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